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고승일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TV,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채널 23에서 시청할 수 있는 뉴스 전문 채널 연합뉴스 TV에서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2년 전에 연합뉴스 TV로 옮겨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미일 혐오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의 관찰자적 시점에서 어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어떤 형태로 혐오가 생성되고 형성되고 또 그 나라마다 어떤 형태로 그런 혐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 PPT 자료에는 강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관련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청컨대 PPT 자료에 대한 사진 캡처와 동영상 촬영 또 이를 토대로 한 배포 혹은 공유를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제 숙명여대에 참 오랜만에 와봅니다. 여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금남의 영역 이렇게들 말하는데 제가 초년병 때 기자 생활을 할 때 이 숙명여대를 취재처로 해서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실에 계셨던 분이 총각인 저를 보고 어떻게 잘 보주셨는지 숙명여대 조교분을 저한테 그러니까 블라인드 데이트를 주선하신 적이 있는데 한 두세 번 그분하고 만났었는데 제가 좀 바쁜 일정도 있고 해서 인연이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무쪼록 저한테 대한 무슨 혐오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숙명여대에 와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숙명여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학자, 더더군다나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젊었을 때부터 쭉 이어온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내용은 어떤 학문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체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한 그런 뭐 조금 얕고 좀 넓은 그런 형태의 경험치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표출되고 있는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었던 곳입니다. 저는 왼쪽에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의 정경인데요. 제가 워싱턴에서 3년간 특파원으로 근무했었고 오른쪽 상단에는 여러분도 익히 아실 그 도쿄타워의 정경입니다. 야경입니다. 저는 도쿄에서도 워싱턴에 앞서서 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활동 무대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부 활동을 쭉 했었기 때문에 세 군데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혐오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혐오의 사전적 정의를 좀 적어봤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인물, 인종, 사상, 종교, 성, 젠더를 말하겠죠. 생물, 사물 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부류들의 일반적인 확증 평양 및 반감 표출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굉장히 어렵게 한자어들을 사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히 인종 부분, 그 다음에 젠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사전적 정의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를 싫어한다든가 특정 사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출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흔하게 우리가 좋아할 때, 그 대상이든 사람이든 좋아할 때 그냥 좋아.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싫어할 때는 뭐 주는 것 없이 미워,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을 때는 특별히 보상받지 않아도 되는데 미워하는 것은 내가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그럴까요? 내가 미워함으로써 얻는 어떤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더 증진되기 때문에 아마 미워하는 감정을 스스로 유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이게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오란 말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hate. 이 미국 편은 제가 영어를 조금 쓰게 될 거고 자막들도 많이 영어 문구들을 갖다 놨습니다. 좀 그런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hat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dislike greatly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는 평면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주 많이, 상당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dislike보다는 더 강도가 센 미움이나 혐오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꼭 볼 건 아니라 전 여기 승일 생각이라고 제 이름을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하 관계랄지 우열 관계랄지 갑을 관계에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남들이 봐더라도 저 사람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 객관적 위치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저는 혐오라고 생각하지, 소위 말해서 열위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 우위에 있는 사람을 증오를 할 수 있어도 혐오를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프레임 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니까 이게 마치 견강부회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오늘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듣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혐오 감정을 갖고 있는 포식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태계가 있으면 또 먹이 사슬이 있으면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미소지니스트, 여성 혐오자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워드 파워 make it easy 여기 찾아보면 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male chauvinist, 남성 우월주의자, white supremacist, 이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또 jingoist, 국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거의 프레임에서 단어들이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단어가 미소지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메일 쇼비니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많은 그 감정의 포식자들 중에서 저는 최상위에 있는 게 레이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인종 차별주의자. 소위 말해 인종주의, 레이시즘의 근거에서 같은 호모사피엔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부톤, 또 다른 민족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혐오 감정의 포식자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미국 편에 넘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쓰는 단어들, 저희 회사에도 젊은 분들 많고, 기자로는 숙대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극혐, 뭐 최애,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극혐이나 극대노, 극딜 뭐 이런 단어들이 따지고 보면은 혐오란 단어를 우리가 자주 일상어에서 쓰지는 않는데, 이거는 뭐 식사할 때, 뭘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그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딸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가볍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혐오라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해서 서로 상대하고 기분도 상당히 나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이 가볍게 소음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셀프 디스니 디스, 이거는 그 영어의 래퍼들이 경쟁자들을 상대로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스도 상당히 뭐 disrespect 했을 때보다 훨씬 작은 의미로 좀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곁들여서 최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어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성장할 때 또 중년층이 될 때까지도 최애라는 단어를 제가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근 우리 회사의 입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게 되면 이 최애하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어의 그 쭈의 아이, 이거를 갖다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갖다 쓴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건 약간 좀 격가지로 흘렀지만, 이런 또 혐오의 단어가 조금은 작은 의미로 쓰이는 측면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강에서는 미국 편까지만 마치고 2강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는 주가 아닙니다. 특별자치구인데요. 50개 주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가 동일한 땅을 약출해서 만든 그런 지역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면은 처음 가보면 미국에 진짜 압도를 당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미국이란 대륙을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자원, 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인재들, 그다음에 뭐 스테이크도 엄청나게 크고, 뭐 분리수거 안 하고 그대로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진짜 풍요로운 나라고, 자연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굉장히 혜택을 받은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파원들이 모여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천국 다음에는 미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미국의 풍요로움에 좀 뭐라고 압도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그 인디안들,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정착하고 있던 데를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주민을 통해서 채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엄청난 혜택을 받은 땅이라는 그 이면에는 또 인종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는 이 인종 문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다. 그 혐오가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 이 혐오를 어떻게 백인 머저리티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가 미국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 인종의 용광로 해서 과거에는 이 멜팅 팟,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다 미국 땅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assimilation, 그러니까 동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구사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빔밥을 비비기 전, 또 서양식으로 하면 샐러드 볼 같이 해갖고
같이는 살지만 이렇게 섞여서는 살지 않는 방식으로 그 나라의 그 나라에서 온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요즘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만 해도 이 멕시코 이런 쪽하고 쿠바하고 이렇게 경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페니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스페니쉬가 제일 많이 쓰니까 플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가 그쪽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영역이랄지 이렇게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대로, 또 흑인들은 흑인대로. 흑인들은 이제 대도시의 도심부를 많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카고 같은 경우랄지, 아니면 미주리의 세인트 루이스랄지, 이런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백인들은 밖에 나가 사는, 배드타운에 나가 사는, 이런 식으로 인종을 서로 피하면서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구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인종 갈등 그리고 혐오가 발생하는 지점이 흑인과 백인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1776년에 13개 주가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가장 그 긴 독립선언서 안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중에서 평등에 상당하게 영향을 준 정신적인 사조였던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사파지만 여기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분이 아마 Founding Fathers, 미국인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Founding Fathers일 거고요. 그분의 한 명이 상징화돼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흑인, 여성, 또 이렇게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런 사람들은 이퀄하지 않게 처우가 됐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우리 역사를 강한 자들의 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 강자가 백인 남성 줄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실제로 어떻게 그러냐를 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면은 흑인은 1776년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야 참정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전에 노예 해방, 링컨의 노예 해방도 있었지만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고 법적으로 미 수정헌법 15조를 고침으로써 드디어 흑인이지만 그 참정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에서 여성은 어땠을까요? 여성은 man's property로 취급이 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 있는 이 문구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남성의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1920년에 와서야 20세기에 와서야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난한 과정이 있었겠죠. 이 여성들이 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평등선거에 의해서 한 표를 얻게 된 게 1948년 우리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미국과 28년 정도 차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의 초절정에 있는 국가처럼 여겨지지만 미국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힐러리 로담 클린턴 그 유명한 빌 클린턴의 부인이자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분이 미국 공당 주요 정당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입니다. 첫 도전에서는 경선에서 오바마한테 졌고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티켓을 짜서 본선에 진출했는데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한테 본선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
약간 뭐 클린턴과에 대한 피로감? 남편이 2번 대통령 8년간 했는데 뭐 또 여성까지 나서서 또 클린턴가가 미국 정치 조야를 다스리냐 하냐 이런 반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에 희생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분이 그때 패배 수락연설에서 했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여성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이 유리천장에 내가 이걸 깨지는 못했지만 수백 개의 금을 내가 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여성 후보가 보다 손쉽게 이 유리천장을 깰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좀 이선으로 후퇴했죠. 그래서 지금 카밀라 부통령이 민주당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긴 있지만 아마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 대통령 최초 250년 미국 역사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 쪽으로 살짝 조금 세긴 했는데요. 여기 숙대가 또 여성 인재들을 키우는 산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화이트 머저리티와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 colored people과의 대결 구도가 있고 그 선봉에는 블랙, 흑인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혐오의 감정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문구에서 나옵니다. 피부색은 범죄가 아니다. 혐오가 범죄다. 자, 이거는 주류 백인이 할 캐치프레이즈나 모토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colored people, 유색 인종이 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로 돌아가면 이게 수미상관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단어에 대한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 어학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지금 백인들은 자기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다 colored people, 유색인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흑색도 부채색이기 때문에 컬러로 치지는 않거든요, 미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색인종이 비유색인종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유색인종들이 겪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그 차별적인 거, 그리고 몸소리치기 싫어하는 게 소위 말하는 racial profiling이라는 겁니다. 많은 집단의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백인은 제쳐두고 특히 흑인, 또 히스패닉, 에이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야 라고 그 범죄를 적발하는 최첨단에 있는 사법경찰관들이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혐오라는 기본 감정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21세기 이 민주사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다종다양한 인종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권력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무기 사용도 법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행사할 수 있게끔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만 남용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레이셜 프로파일링의 형태는 어떤 거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한 게 적겠지만 저희가 좀 어목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쯤의 일들이었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신 검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없이 불신 검문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대학생 같으면. 저 친구가 대학생 같으면. 왜? 시위를 하거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백인들은 잘 이렇게 준법 정신도 강하고 남들한테 폐를 안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나머지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Black, Asian, Native American, Middle Eastern, Hispanic 이런 사람들을 얘 범죄 저질 가능성이 있어 해서 뭐 스피드로 잡아서 얘가 무슨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 차를 막 수색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그 경찰관의 바디캠을 그대로 노출시킨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력을 행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닥에 주저앉히거나 뒤로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혐오라는 어떤 감정이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는 한 참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반화에 오르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의 교수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흑인이셨어요.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자기 집인 매사추세츠 자기 자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하여간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참 재밌는 사회인 게 이 어떤 레지던스 에어리어가 있으면 뭐 눈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놔요. No soliciting, 뭐 판매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라. 뭐 neighbor watches you,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약간 부자 동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뭐 하버드대 교수 정도 되시면 좀 좋은데 사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는 거예요. 창밖으로. 야, 저 사람 아마 이 사람이 백인이었으면 911에 신고를 해갖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누가 문을 따고 들어가려 한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은 이분이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911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분이 자기가 내 집이고 내 신분은 이렇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혐오를 당해도 되나?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단순히 피부색 하나라는 외향만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런 거는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법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제3자인 제가 봐도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하고 2008년에 집권했으니까 이분이 두 해째 되는 해였겠네요. 미국 역사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라티노를 이 사법당국이 아주 불균형적으로, 비균형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경우가 잦다라는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극대화된 게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LM,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입니다.
여기 보이는 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공권력의 집행에 따라서 고인이 된 조지 플로이드란 흑인입니다. 참 안타깝죠. 오른쪽에 보이면 뭐 프랑스에서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었고, 이게 한국어로도 되어 있네요. 한국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BLM 운동이 전개됐고, 그동안에 백인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던 미국 법원도 이 건만큼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그 현장이 폴리스맨의 바디캠이 아닌 지나가던 행인이 이걸 찍어갖고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죠. 그 야만성이라는 게 어땠냐면, 이 사람이 어떤 가게에 가갖고 물건을 샀는데 $20를 냈다는 거예요. 지폐를. 권종이 몇 개 있죠. $10짜리, $20짜리, $50짜리, $100짜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 CD기, 현금 인출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짜리예요. 그러니까 $20짜리를 사용했나 보죠. 근데 이게 위패다 하고 이제 종업원이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을 여기 있는 것처럼 목 부위를 무릎으로 무려 이게 조금씩 다른데요. 7분에서 9분 사이로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경부를 이렇게 압박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 UFC라고 왜 격투기, 종합 격투기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조르기를 하게 되잖아요. 초크 뭐 이런 걸 하면은 한 10초도 못 견디고 바닥을 두드려서 항복 표시를 합니다. 유도도 조르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10초 이상을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한 판승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10초, 15초, 20초가 아니라 무려 7분에서 9분 사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숨을 뭐 어디로 쉬어요? 다른 우리가 대체할 플랜 B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 단말말처럼 얘기했다는 그 외마디가 I can't breathe. 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단어죠.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권력에 의해 짓밟혀갖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여기 중환자실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무리 공권력이라는 그 작동 기제가 있더라도 휴먼 대 휴먼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가 공분했고 결국 기소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BLM 하면은 이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갑자기 생겨난 사건으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2013년에 무장을 하지 않은 티네이저가 10대 청소년이 총을 맞은 거예요. 경찰관에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온라인상 소셜미디어에 이것이 오르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계속 BLM 운동이 전개되다가 이 사건에서 어느 절정을 맞았던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백래시라고 그러죠. 아니 뭐 블랙 라이프만 중요하냐? 뭐 화이트 라이프도 중요하다. 하고 이제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여기다 어깃장을 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울림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화이트들은. 그래서 그게 어떤 대등한 환경이면은 그 사람들 얘기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BLM은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내놓은 어떤 호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혐오는 자기가 위협을 받을 때 더 가중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인디펜던스 그 사파도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여성도 흑인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절이었으니까 혐오의 감정이 싹틀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투표권 주고 또 대등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얘네들이 위협이 되는데 그러면서 혐오의 감정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그 인메이트, 그 프리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블랙 피플이라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38%, 40%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흑인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가겠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의 인구의 60%가 백인이고 13%가 흑인인데 아무리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나 사법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구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뭐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이런 법원의 판단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흑인의 범죄자에 대한 구속 집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모론의 뿌리는 음모론은 그럼 어떤 음모론이냐? 흑인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겠다. 얘네들 계속 늘어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런 교정시설에 들어가면 사회적 거세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 검증된 이론은 아닌데 넷플릭스에 보면은 The 13th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중심 주제로 다룬 내용입니다. The 13th가 미국의 수정헌법 13조 흑인의 해방, 흑인 노예의 해방을 다룬 부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는 취지, 그리고 그 음모론의 한 축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윗부분의 그래프가 이제 성인에 대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아동의 이제 인구 비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이 과반 이상의 60% 성인이 있고 어린애들도 50%니까 얘네들이 성장하면 거의 비율은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낮더라도 50%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히스패닉이 이제 보라색인데 18%의 성인에 25%의 아동이 있어요. 아동이 훨씬 많죠. 장차 20%를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히스패닉들의 인구가 증가가 많으냐? 대부분 이 히스패닉, 라티노,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교, 옛날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점령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구교를 믿어요. 캐톨릭. 캐톨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인데요. 여자의 신체의 자기 결정권이냐, 아니면 생명 존중 사상이냐, 그러니까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 이 문제로 항상 다투거든요. 근데 이 남미 사람들만큼은 프로 초이스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내 신체 그 결정권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좀 배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백인과 히스패닉의 인구 비가
만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흑인들의 인구 비는 아동도 적고 아시안들도 노란색인데 적기 때문에 여전히 수적인 마이너리티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설명하면서 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흑인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생자인데 인종차별의 혐오주의의 희생자인데 반대로 나머지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포식자가 되는 굉장히 이중적인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 게 흑인이라는 거죠. 팬데믹 기간입니다. 이 사진들은 3장의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 길거리에서 아니면 공공시설의 어떤 외진데서 폭행이 가해지는 거예요. 폭행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아시안들이 타겟팅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들이 백인들한테 핍박받는데 그 울분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로 아시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죠. 맨 오른쪽에 이 얼굴까지 나온 이 사람은 제가 리포트를 봤더니 어떤 아시안 여성을 100회 이상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혹독한 처우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더 혹독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면은 헤이트 크라임이 15개 주요 도시에서 49건 했던 게 122건으로 150%가량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헤이트 크라임의 유형은 구두, 말로 이렇게 harassment 하는 거, 그것이 70.9% 가장 높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인들이 이거는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백인들이 이렇게 말로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랄지 뭐 이런 식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육체적 공격도 8.7%. 그다음에 shunning, 피하는 거죠. avoidance, 피하는 게 21%. 저는 피지컬 어택보다 이 shunning,이나 avoidance가 더 저는 기분이 훨씬 더 나쁠 것 같아요. 당했을 때는. 상대를 안 하는 거니까요. 마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 사람 그냥 완전히 경멸하는 혐오에 아주 차라리 말로 하거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아주 피해버리는 이거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팬데믹 기간에는 아시안들이 그거를 다 흡수해서 받아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혐오주의의 저수지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같은 피부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혐오주의의 끝판왕 비슷하게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AAPI는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라고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Asian American이라서 이제 Pacific Islanders하고 이렇게 묶지 않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출신인데 태평양에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또 유년기를 보냅니다. 케냐 아버지랑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그 지역대의 출신들을 이런 식으로 묶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계는 뭐 흑인들 이제 팬데믹 기간에 심하게 혹독하게 당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뭐 흑인만큼 이제 빈번하게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압축적으로 좀 당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전체 인구가 3억이 넘는데 2,4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적이 수적 열세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서 5번째 정도로 미국에 이주해 있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좀 어이없는 거 보면 이제 국제기업의 하나,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발언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뭐 흑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으면 막 911에 전화해서 여기 좀 흑인들 좀 어떻게 뭐 정리 좀 해달랄지 소란스러운 흑인들을 아니면 뭐 보통 스타벅스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몇 번 손님 이렇게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닉네임 같은 걸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째진 눈, 동양인의 특징인 째진 눈을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중국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동양인들이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이런 혐오주의의 희생자가 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우리가 무슨 구걸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혐오주의가 아주 낮은 단계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스타벅스의 명성에 그 어떤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1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약간 불시착 형태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베이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이게 자기들이 입수한 승무원 명단이라 치고 이 방송이에요. 진짜 믿기지 않지만 이걸 방송에서 진짜로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읽는 사람도 이거를 방송 앵커한테 건넨 사람도 그렇고 그 실제로 읽는 사람도 좀 이상했을 텐데 이게 그냥 방송이 됐다는 게 미스테리에 가까운데요. Something wrong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비행기가 이제 이상하니까 something wrong 이 말을 캡틴이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we too low 야 우리 고도가 너무 낮아. 또 한국 사람 이름이 세자니까요. 이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 뭐 미국 애들이 뭐 holy fuck 이것도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다음에 bang ding wow 동체가 런웨이에 bang 하고 부딪혀갖고 승객들이 띵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승객들이 와우 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썼던데 이게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동양에 대한 무지로 치부하기에는 영어를 잘하지 않는 저도 대충 들으면 이게 뉘앙스가 이거라고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이거를 방송에 버젓이 내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블랙 또 에이전 이쪽에 했죠. 근데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아주 특정 민족을 짚어서 하나의 보통 명사화된 영어 단어는 아마 이게 저는 유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서부 사회에서 수도 없이 거론되는 단어가 이 엔타이세미티즘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엔티라고 발음하지만 미국 생활해 보니까 구할 정도는 엔타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미도 세미가 아니라 세마이 컨덕터 할 때 이렇게
글쎄요, 미국 사람은 그렇게 읽더라고요.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도 흑인이 가해자로 등장하고요. 유대인이 피해자입니다. 유대인은 왜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순환의 역사를 겪고 있는가? 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할례라고 해서 그 남자 어린아이의 생식기에 흠을 냅니다. 그게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남성아이라는 그 할례 의식을 또 치르는 그런 민족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주님 잘 믿고 영접하고 잘 올바로 살면 천당 갈 수 있고, 이렇게 보편 논리를 펴면서 기독교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 그 대가를 수천 년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는 게 조이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이시는 상당히 냉대를 많이 받는 아주 소수 민족이지만 세계 도처에서 많은 냉대를 받고 있는 좀 불운한 민족이기도 하죠. 뭐 미국에서 성공적인 엘리트 집단도 상당히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이시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혐오주의예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주의. 종교적 의미까지 가미된. 왠지 독특하게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도. 넷플릭스 보면은 주이시들끼리 어떻게 데이트하고 만나고 그런 연애 관련 그런 거 있잖아요. 리얼리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주이시들은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고 경계하고 혐오감을 표출하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공격을 감행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에서 아마도 이 데모가 있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바닥에 누워 있는 분이 싸움 한 끝에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11월 7일이니까 아주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주의가 계속 심화할수록 이렇게 희생자도 발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BLM이 급기야 이 하마스를 지지하게 돼요. 왜? 처지가 비슷하다. 우리도 항상 핍박받는데 하마스 너네들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돼서, 원래는 그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도 좋다고 영국이 벨포아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있던 주이시들이 이스라엘로 몰려가 갖고 팔레스타인을 영토 밖으로 내밀고 가자 지구 쪽으로 내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란 나라를 건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이 항상 불안한 게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BLM이 하마스하고 결합하게 되고, 이게 보기 싫으니까 이제 미국 보수 화이트 주류 언론들은 야, BLM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그동안 펀딩한 돈들을 막 고급 주택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LM도 좀 위기에 처하는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다중, 그러니까 백인 머저리티들이 그런 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분명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생활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는 PC,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을 언중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거침없는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뭐 PC고 뭐 그런 거 나 상관없다. 나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난 내 얘기 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PC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원주민들 처음에 왔던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인디안이라고 칭했잖아요. 콜럼버스가 자기는 인디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미국이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인디안이라고 그때 호칭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애초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블랙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illegal alien, 이거 주로 라티노들인데요. undocumented worker.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주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undocumented work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참 혐오를 완전히 그 형상화해서 드러냈던 게 이 미 멕시코 국경에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펜스를 쳐서 못 넘어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형물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 트럼프 4년에 이거 다 못 만들어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 됐든 싫은 거예요. 이 트럼프는. 왜? 히스패닉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찍으니까 많이 오는 게 영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최고봉에 있는 집권자가 이런 식의 혐오감을 드러냈고 반대로 백인들한테는 지지를 많이 받았죠. 싫으니까. 많은 백인들이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백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거고요. 자, 미국에서는 N워드라고 해서 N이란 단어가 든 말은 안 합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표로 하면 뭐 1850, 60년대에 있었던 뭐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소설 같은 거,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책을 보면 거기 니거, 뭐 니그로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거든요. 1960년대까지도 이런 표현들이 왕왕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고 N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N워드를 발음할 경우에 혐오를 조장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재가 가해지죠. 이제 이를테면 공중파 방송이랄지 이런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곁들여서 뭐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은 아실 거고요. R워드는 이제 retard. 그러니까 약간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는요. 이런 게 다 PC의 하나인 거고요. 젠더 워드 중에서는 한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를테면 man-made, 인공의 이런 건 artificial 이렇게 하고요. mankind 이런 거 humanity 이렇게 man자가 들어가는 것. man이 독점하는 형태의 말은 이게 좀 배척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PC로 정착돼 있죠.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unding fathers만큼은 바꾸질 않더라고요. 뭐 ancestor랄지 뭐 이런 대체어가 있었을 텐데 그것만큼 바꾸지 않는 건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PC를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면은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를테면 homeless를 뭐 residentially flexible, 뭐 주거에 융통성이 있는, 또 이를테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로데이즈로. 물론 이제 연말에 오기 때문에 이제 해피 할로데이즈를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성탄부터 뉴이어까지 쭉 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런 특정 종교 단어를 쓰지 않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혐오를 유발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인위적으로
피하죠. 키가 작다, short. 수직적으로 도전을 받는 뭐 이런 표현, 이런 거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tall, short. 이걸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또 뭐 ugly, 이거는 뭐 전통적인 뭐 모양새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데, 그래서 PC를 너무 지나친 거는 하지 말자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혐오를 비껴가려다가 본질을 왜곡한다는 그런 또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도 하지요. 자, 이제 제가 거의 미국 편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자, 아까 제가 하버드대 흑인 교수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교수하고 이 경찰관에게, 중앙에 있는 사람이요, 백인, 전화를 합니다. 나하고 저 백악관에 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근데 저는 뭐 경찰관은 뭐 응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흑인 이분은 사실 기분이 엄청 상했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겸상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인종적으로 얽혀 살면서 여러 가지 그 혐오의 문제랄지 이런 거를 안고는 있지만, 미국 특유의 어떤 장점 같은 거는 분명히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할리우드식 연출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미국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윤활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보세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대부분 백인이 주인공이면 흑인이 조연 형태로 계속 이렇게 페어를 짜갖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업적인 측면도 고려했을 거예요. 왜냐면 관객 중에 백인도 있을 거고 흑인도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구성하고는 두 인종, 대표적인 두 인종이 화합하는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려고 애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제가 거기 살아봤다 해도 제 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지금 중국과 함께 양극 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극 체제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인종적인 혐오주의의 뇌관을 잘 슬기롭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미국 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